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보험계약법은 지난 학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름 이전까지 이제 오세찬 교수님께서 한 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오시다가 사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대신 맡게 됐는데, 사실 그 원장님이 저한테 계약법을 맡아달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약간 조금 두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뿐더러 또 이제 계약법을 제가 본 지도 꽤 오래됐고 해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일단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좀 법을 전공하신 분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수강료가 아깝진 않게끔 뭔가를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할까 고민도 좀 했었는데,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어차피 맡기로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이 보험계약법이 사실 이 보험 쪽에서는 엄청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손해사정 시험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제 손해사정 이론도 있고 기타 무슨 뭐 이제 개별적인 그 강론적인 내용도 좀 있는데, 그 근간이 되는 거, 보험업법은 사실 그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한 1월 달, 2월 달에 이제 개정이 또 될 거거든요. 그 개정된 거 법조문만 쭉 훑어보면 거의 7, 80점, 8, 90점은 다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험계약법은 좀 달라요. 이건 말 그대로 법이거든요. 법이다 보니까 조금 깊이 들어갈 필요도 있고 또 약간의 리걸 마인드도 좀 필요하거든요. 여기 혹시 법을 전공하신 분 계신가요? 법은 다 없으시구나. 예. 그래서 단순하게 법조문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오늘 나눠드린 것도 지금 법조문을 쭉 나열시키고 있거든요. 거기 있는 글자, 이건 뭐 중학교 이상만 다 졸업하더라도 다 이해가 가능한 그런 문구인데,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이제 법학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하면 할수록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학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학설이 많다라는 거는 뭐 다른 학문에도 어느 정도 학설은 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보험계약법은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판례는 이제 대법원에서 내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그 특정한 사건의 결정을 내리는 그 결과가 이제 판례인데, 이 판례가 다른 유사 사건에도 유사하게 적용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또 이제 많이 사회적으로 아니면 법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판례가 그럼 딱 답이냐? 그게 또 아니거든요. 판례가 따로 있고 다수설이 또 학설이 달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법을 배우면 똑같은 법조문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한 방식이 판례가 따로 움직이고 다수설이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똑같은 동일한 조문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한다고 했고 분명히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제 이제 그 사례가 됐든 아니면 실제 내용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보면 이제 다수설 달리 있고 판례가 달리 있고, 이런 문제가 또 이제 어떤 문제하고 결부가 되냐면, 이제 이게 하나의 학설이다 보니까 학설이고 하나의 또 강의하시는 분들의 주관에 따라서 아니면 책을 쓰시는 그 저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더 다수설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판례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일반적 학설로서는 난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교재가 됐든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서 다른 또 이렇게 그 이론을 갖다 펼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죠. 이제 특히 이제 이 손해사정과 관련했을 때는 이제 그 손해사정 학원이 한 몇몇 학원이 있는데, 학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강의하시는 분의 주된 생각, 주된 마인드가 다수설 쪽의 개념인지 아니면 소수설 쪽의 개념인지 아니면 판례의 입장으로 하는 건지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내지 문제를 푸실 때 주로 이제 헷갈려하죠.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면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는 이런 판례가 있는데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어요. 뭐 하나의 단적인 예로 저는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초등학교 다닐 때죠. 이렇게 어릴 때는 학교를 보행할 때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이 보행할 땐 좌측 통행이 옳다라고 했어요. 그게 거의 진리처럼 한 4, 50년을 갖다 이끌고 왔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우측 통행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우측 통행을 또 많이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과학적인 거는 시대에 따라 좀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도 바뀌고.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죠. 언제 한 번은 왼쪽은 비워두고 오른쪽으로 뭐 탑승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멘트가 나오다가, 지금은 또 이제 그게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이 이렇게 또
이동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두 줄로 탑시다라는 이런 또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판례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 돼라고 했었는데 또 어떤 다른 판례에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하시되,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 첫 시간이나 내지는 또 여러분들 딱 상황이 분위기가 좀 재미없어 한다 싶으면은 둘째 시간 정도에 이제 이 법에 대한 기본적 학설이 있어요. 이 학설 요것만 제대로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여기 있는 초등학교만 다 졸업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글자 한글은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학설, 이 법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없거나 이 개념이 조금 미약하면은 그러면 이제 되게 헷갈려하는 거예요. 이제 학설 왜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복잡해? 라는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설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러니까 첫 시간이 됐든 셋째 시간이 됐든 간에 이제 그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나머지 학설은 다 거기서 접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 법을 전공하신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가급적이면은 기본적 개념, 이번 시간은 이제 그러니까 이번 커리큘럼이죠. 이번 10월 달 하는 거는 내용을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 보험을 처음 접하거나 보험법을 갖다 처음 보시는 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또 역시 제목 자체가 또 이제 입문반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원론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원론적인 내용은 이제 가급적이면 학설 깊이는 안 들어가고 학설의 이 정도의 개념과 이 정도의 다툼과 쟁점이 있다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 조금 더 깊은 거는 이제 기본 강의가 됐든 교재에서 다시 언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4주간 동안은 내용을 갖다 이렇게 조금 얇게 나갈 거니까 그걸 갖다 감안을 좀 하시면 되고, 근데 이 얇게 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그래요. 오늘 나눠드린 게 지금 한 50페이지 되나요? 그 정도 될 텐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라고 볼 만한 거는 한 5%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 분들이나 이제 가끔 그러죠. 작년에 보니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아니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런 식으로 조건이 딸려서 문제가 나오고 그 판례 개별적 사안을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이 법조문만 가지고 해결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 계약법이 638부터 739조 딱 한 100개 조문 조금 넘거든요.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114개 조문 정도 되는데 이 100개 조문만 정확하게 그 각 조문의 취지와 내용과 요건과 효과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면 실제 어떤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 뭐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이거는 어떻다 저떻다라고 나오는 거 다 풀이가 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뭐 또 다른 시험도 한번 준비를 해보신 분도 계실 건데, 일단 법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사법시험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원인설도 있고 조건설도 있고 뭐 상당인과관계도 있고 뭐 용인설도 있고 의혹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조건설에 의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어떠한 판결, 결과, 이런 죄형이 성립이 되는지를 갖다 논하는, 아니 설명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사법시험이 아니에요. 그 사법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어렵지가 않거든요. 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어려운 시험이 아니시니까 그냥 기본적인 이론만 딱 이해하시고 계시고, 앞에 판례에 의함,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요거 실제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를 지워놓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워놓고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그 문장의 문장 내용을 이 법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게 맞다 틀리다를 갖다 결정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시험 보셨던 분들 보니까 한 문제의 3분의 1이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라고 하는데, 그 판례를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막 되게 다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걸 찍냐고. 앞에 판례에 의함, 그거 지우면 돼. 그거 없고, 그 뒤에 사례만 생각하면 돼. 이 사례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 될까? 이 정도면 된다고 봐. 그럼 그게 맞아요. 거의 답이에요, 그게. 상식선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에는 제가 이제 아마 프린트음을 나눠드린 게 공간이 좀 넓을 거예요. 지금 이제 법조문을 갖다 쭉 출력을 해드렸는데, 원래는 제가 거기 밑에다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리를 해갖고 드릴까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제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다 붙을 수 있는 시험인데, 그걸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요약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핵심 정리를 해드리는 거, 그거는 언제든지, 그리고 이제
아마 내년 초쯤 되면 이제 그런 핵심 반도 다시 한번 성립이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제가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냥 앉아갖고, 책만 쭉 본다, 아니면 요점 정리된 것만 본다라고 하면은 기억에 오래 안 남을 것 같아서 일부러 아마 뒷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공간이 많거든요. 첫 장은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라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 뒷장에는 말 그대로 법조문만 이렇게 쭉 나열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메모를 해드리거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손으로 직접 수고스럽게 쓰셔야 돼요. 직접 쓰셔갖고,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새롭게 교재를 이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오늘 이번 강의 때 제대로만 정리가 돼 있으면 이걸 주교재로 삼고 나머지를 부수교재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거를 부수교재로 삼아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나갈 때 메모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또 판례를 인용한 것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언급되는 판례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메모를 많이 다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앞쪽에는 제가 보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계약 법전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언급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본다라면 일단은 요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지. 여러분 이제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서론적 내용이니까 이제 보험계약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할 것인지를 한번 또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것만 가지고 이 기본 몇 페이지입니까? 한 40페이지 되는 요 법전만 출력해 놓은 요것만 가지고는 하시기는 어려우실 건데, 이제 법서는 하나, 그러니까 학원 강의가 됐든 아니면 일반 대학 강의 교재로 사용되는 이런 교재가 됐든 간에 하나 정도는 있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필요할 때 이렇게 좀 참고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권고하고자 하는 거는 책을 많이는 사지 마세요.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문장을 서론 부분이나 앞쪽 조금만 읽어보면 내 스타일이다 아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책의 가장 좋은 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읽기가 편한 책, 그게 가장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뭐 내용이 많다, 책이 두껍다, 얇다 이런 건 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글자 크기라든가 문장의 흐름 내용 자체가 나랑 스타일이 비슷하다 그러면 책 읽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면 그 단권으로 하면 되고, 책이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법서 같은 경우 되게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 거 참 뭐 시간 많고 여유 많으면 그거 하나 정도 갖고 있는 것도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 학원가 같은 경우는 되게 한 4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많이 하는데, 여하튼 책은 두껍다고 하고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책을 하고, 또 이제 제 강의 교재 같은 경우는 기본서는 아마 10월 말쯤에 하나 출간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양을 갖다 가급적 축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축소시킨 게 스타일이 맞으시면 거기다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괜찮은 책이든 간에 여하튼 간에 꼭 반드시 저는 또 그래요. 학원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이 학원 교재 것만 사용하라 이런 뜻은 전혀 없거든요. 아마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시중에 나와 있는 계약법 책은 순서가 거의 비슷해요. 뭐 큰 차이 없고, 그리고 그 내용도 별 차이 없어요. 대개 보면 다 이미 나와 있는 몇몇 교수들이 작성한 보험법 책을 다 요약해 놓은 내용이 다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교재를 사용해도 그건 상관은 없는데, 일단 이제 시험과 관련했을 때는 이제 보험계약법의 구성을 한번 봐야 되는데, 요거는 계약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 체계가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는 총칙이 있고, 우리 상법에서는 이제 보험계약법은 통칙으로 규정하고 있죠. 통칙이 있어요. 이 통칙과 총칙은 모든 법률에, 그러니까 그 이하 법령의 모든 법조문에 다 적용이 되는 규정을 갖다 이제 통칙과 총칙으로 갖다 구별하고 있는데, 우리 보험계약법은 이제 통칙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별 내용 차이는 없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손해보험과 그리고 인보험이 있거든요. 통칙 규정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 규정이 638조부터 664조까지 한 40개 조문 정도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서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도 역시 다시 한번 또 통칙과 각칙으로 구별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보험도 통칙과 각칙으로 있어요. 좀 더 한번 세분화시키면 이 각칙 부분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그리고 자동차. 중간에 책임보험이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자동차. 이런 보험으로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각칙도 생명보험, 상해보험, 그리고 질병보험. 질병보험 생각하니까 한 가지 딱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미 아시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2014년도 2월 11일 날 상법이 좀 개정됐어요. 저는 가끔 상법이라고 표시할 때도 있고 계약법이라고 표시할 때도 있고 내지는 뭐 보험법이라고도 말할 때가 있는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요 통칙 자체가 요게 상법 보험편에 있는 거고 그 내가 그러니까 포괄한다면 상법 내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험과 관련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질병보험이 새롭게 편입됐거든요. 2014년 2월 11일부로 뭐 날짜는 중요치 않아요. 그냥 올해 2월 달에 법 개정이 있었고 이게 발효되는 시점이 2015년 3월 15일부터 발효가 되고 여러분들 1차 시험이 4월 달 말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올해 개정된 그 상법 조문 내지는 이제 내년 3월 15일 날 발효가 되는 상법 그 개정 내용은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실제 시험에 적용된다라는 거고, 개정된 내용은 반드시 100%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도 아마 표시를 해드렸을 거예요. 박스로 그려진 거, 요 박스로 그려진 조문은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암기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개정된 조문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개정 취지라든가 내용 같은 거를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여하튼 간에 지금은 이런 형태로 됐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시험이 여기서 통칙 부분 있죠. 이 통칙 부분은 손해보험에도 해당이 되고 임보험에도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 통칙 부분이 조문이 몇 개 안 되는데 시험 문제는 여기서 한 40% 가까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해요. 이 통칙 부분에 있는 각 조문별로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통칙 부분은 그래서 뭐 하나 빼먹고 넘어가고 간과해서 넘어갈 내용이 없어요. 여기 통칙은.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또 많이 나오는 게 또 손해보험 통칙. 손해보험의 통칙이죠. 여기 손해보험에 이제 각종 이제 초과보험, 중복보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거의 20% 가까이가 나와요. 그러면 손해보험 통칙과 보험계약법 보험편의 통칙 이 조문에서만 벌써 이제 과반수 이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뒤에 있는 각칙 있죠. 그러니까 손해보험의 내용으로 있는 각칙,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요건 하나의 각칙이라고 하거든요. 손해보험 각칙. 안 나오진 않아요. 여기 나오긴 나오는데 많지는 않거든요. 한 10% 내외가 나와요. 그런데 조문이 어디가 제일 많냐면, 작년에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해상보험 조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이런 각칙보다 해상보험 조문이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시험 문제가 별로 안 나왔다고. 안 나올 수밖에, 거기서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 각칙이잖아요. 손해보험에 있는 각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문은 특히 해상보험이 많고 책임보험하고 자동차보험이 한 3-4개씩 되는데, 조문이 많다라고 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거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주로 이 통칙 규정을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각칙 부분은 그렇다고 각칙 부분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임보험 쪽에서의 통칙 규정은 아주 원론 규정만 있고, 여기서는 이제 각각 거의 균등해 갖고 여기에서 되게 한 15에서 15%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실 때에는 적어도 보험계약법을 갖다 하시더라도 손해보험 통칙 정도는 딸딸딸 툭 치면 쭉 나올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필이고 나머지는 선택적인데, 특히 이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요것도 하나의 또 손해보험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갖다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 요 각칙 부분은 조금 소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예 안 볼 수가 있으니까 조문에 관계없이, 조문의 개수하고 관계없이 대개 통칙 부분을 주로 위주로 많이 보시고, 그리고 임보험 쪽은 전반적으로 내용을 갖다 이해는 다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손해사정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이 보험계약법,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한 100개 조문은 그냥 다 딸딸딸 암기를 해야 된다. 내지는 적어도 시험 볼 때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지 시험장 들어갈 자격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제가 봐도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인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조금 제가 그 방법은 별로 아니다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요 법조문 정도는 알고 있는 게 필이다라는 관념이 있다 보니까 638조 그래갖고 보험계약은 어쩌고 저쩌고 딸딸딸 해갖고 그렇게 막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아주 되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그 보험계약법 책을 보면은 되게 그 내용 옆에 무슨 상법 몇 조, 뭐 계약법 몇 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조문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이 조문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나중에 시험 보실 때 4월 달쯤, 4월 중순경쯤 되면은 638조, 639조 해가 조문 하나씩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뭐 중간고사 뭐 학교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보는 것처럼 보험이라 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쓰셔서 암기하실 건 없고 책이 됐든 교재가 됐든 어디에서 법조문 뭐 이렇게 숫자가 튀어나왔다. 그럼 숫자 나올 때마다 이걸 찾아보세요. 644조가 뭐였지? 그래서 그거 쭉 한 번 읽어보고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 제가 장담컨대 내년 4월 한 20일경 되면은 조문이 다 생각이 나요. 그럼 이제 조문이 생각나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의, 취지, 요건, 학설, 뭐 효과 이런 부분을 쭉 언급을 해드린 걸 잘 메모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시험장 가실 때 여기에서 막 몇 페이지에 어느 구석에다가 어떤 내용을 써놨다는 것까지 다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여하튼 간에 시험은 그래서 뭐 제가 특별하게 언급을 안 한다고 그래서 아마 저희 제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요 시간하고 요 시간이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를 할 거예요. 각직 부분은 내용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분배도 이런 형태로 나갈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눠드린 이제 보험의 기본적인 이제 보험계약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험의 기본적 이론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지 보험이 뭐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 보험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보험하면은 뭐 설계사분들이 그냥 뭐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판매하는 것만 보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그 보험의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보험계약법이 형성이 됐다라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이후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법조문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제 보험이라는 거는 만들어지게 된 계기, 이거 계기도 엄청 중요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보험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보험은 그냥 말 그대로 뭘 것 같아요, 이게 집이 있죠. 집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이 한 마을에 집이 10개가 있고, 한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10채가 있어요, 집이. 그리고 여기는 바다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수학적으로 뭘 계산을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개가 보면 다 이제 1차 산업 쪽에 문제가 되고. 근데 우리 농업 쪽에서 아니면 임목 쪽에서는 그 위험이 물론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뭐 농업 쪽에서도 위험이 발생하고 또 임목 쪽이라든가 임산업 쪽에서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 1차 산업에 본다면은 어업하고 농업하고 그 임업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효과가 가장 큰 거, 쉽게 말하면 타격이 가장 큰 데가 어딜까요? 해상이죠, 해상. 왜냐면 산에서 뭐 멧돼지한테 물린다고 뭐 물려서 사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 한 사람만 사망을 하지 뭐 동네 사람 전체가 사망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농업이 한번 태풍 불어갖고 망쳤다고 해서 올해 굶기는 할 수 있어도 내년에 다시 지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배는 어때요? 혼자 배 타고 나가는 경우도 적고 나갔다 하면 여러 명이 나가죠. 그리고 여기서 사고를 한번 나가면 침몰하죠. 침몰하면 지금도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처럼 한번 배가 침몰하면은 거의 생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옛날 같은 경우 뭐 구명조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기상도 예측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나갔다가 사고 나가면 끝장나요. 그냥 거의 생존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이 마을에서 육지에 있을 때 사고 당하면 그나마 누가 구조라도 할 수 있는데 바닷가 나가서 사고를 나가면은 거의 생존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제 한 마을에 예전에 이제 그 중세시대 이전이 되겠죠. 마을에서 딱 보니까 노인이 이제 임종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딱 돌이켜 보니까 같이 한나라시에 같은 해에 태어났던 그 어렸을 때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 어릴 때 친구들이 한 10명이었었는데 근데 한 10대 때 이제 어릴 때 예전만 하더라도 10대 때부터 다 이제 어선을 타니까 10대 때 딱 보니까 10대 때는 배가 한번 침몰해갖고 친구 한 명이 죽었고 20대 때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근데 또 30대 때는 또 여러 명이 나가갖고 거기 때는 3명이 죽고 또 40대 때는 또 안 죽고 막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보니까 통상 한 1년에 한 명 정도 죽네요. 우리 친구들이 그 바다 나가서 1년에 한 명 정도 죽었네. 그러면 요 1년에 한 명 정도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 때도 그랬어요. 이 할아버지, 이 임종의 시간에 온 사람이 돌이켜보니까 맞아. 우리 아버지 때에도 보니까 그 친구분들이 그렇게 해갖고 또 나이가 비슷하고 같은 규모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통상적으로 어떨 때 2명 죽기도 하고 어떨 때 3명 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죽기도 하지만 이렇게 죽기도 하네. 그러면 야 우리가 어차피 여기 있는 열채의 마을 사람들이 다 생업을 삼고 있는 게 이 배를 가지고 이용해서 그 생계를 갖다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안 할 거가 아니라면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집에 있는 사람이 배를 타고 나갔다 이 두 집에 있는 뭐 배를 갖다 혼자는 타지는 않으니까요. 두 사람이 나갔고 사망을 했다. 배를 누가 타요? 가장들이 타죠. 남자들이 타죠. 주로 여자들이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가다가 배가 침몰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남아있는 식솔들, 배우자, 자녀, 그의 그 이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지금 21세기가 된 이 여성의 어떤 신분 상승이 되고 뭐 노인복지를 위한 이런 사회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도 가장이 사망하면 한 가정이 이렇게 유지가 되기가 어려운데 예전 같은 그 중세시대 때 내진 고대시대 같은 경우에 여자들은 할 게 없거든요. 이들은 다 노비가 되지 않는 이상 아니면 거의 거린이 되지 않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어차피 이 어업으로 이걸로써 먹고 살고 있는데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러지 말고 그러면 누군가 죽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노비가 되거나 말 그대로 다 거린이 돼야 되는데 이거 우리 돈 좀 모아갖고 혹시라도 사고 당하면 돈 모았다가 그 사고 당한 사람한테 생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로 갖다 이제 시작이 된 게 보험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물론 예를 갖다 좀 편하게 들기 위해서 그러는데 요게 조금 더 가다가 이제 모험대차라고 해서 중세시대 때 이제 저 큰 배를 갖다 저 지중해를 넘어서 그 신대륙 가서 물품을 가져왔을 때 살아오면 돈 주고 안 살아오면 뭐 소멸되는 뭐 이런 개념까지 있는데 그런 시험 문제하고 관련은 적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걸 갖다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열채에 여기 한 마을에 열채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같은 위험과 같은 규모 그리고 같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를 이루었다라는 거. 보험은 기본적으로 단체를 깔고 가거든요. 지금 저는 열채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열채 가지고는 안 돼요. 보험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그 동질의 위험에 처한 그 다수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다수인, 이 단체성이 깨지게 되면 보험은 유지가 안 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제가 이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를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여기서 본다라면 이 사람이 원래 근데 각 10개의 그 가구가 있는데 똑같이 배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배가 낡았어요. 한 30년, 50년 된 배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10년 된 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속이고 가입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고 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면 이걸 갖다 적정하게 배제를 시키거나 제한을 시켜야 되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여기 상법 통칙에 다 있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죠. 여기 그 위험의 동질성이라고 해서 아까 이 사람은 톤수가 뭐 100톤이고 이 사람은 뭐 1톤짜리다. 그럼 또 이 사람의 동질성이 좀 달라지는 이런 형식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 말씀드린 건 단체성이 아주 중시되고 여기 이 마을 속에 여기 마을이 뭐 여기만 이렇게 해서 다른 마을도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은 한 번 사고를 나면 약정하기를 뭐 정액으로 갖다 뭐 1억씩 주기로 했다. 이 사람은 뭐 500만 원 딴 마을에서 500만 원 준다고 하면 이쪽에 가입하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적절하게 조절하고 유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여기서 쭉 나열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의 예로서 이제 해상보험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단체성이 보험이 형성되기 시작한 건 이제까지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고 발생 내용을 쭉 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 같더라.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나한테 닥치면 아주 피곤해지겠다. 내 인생이 바뀌겠다. 사회나 환경이 바뀌겠다 싶을 때 이제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보험의 기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그 또 일반적인 교재에 있는 뭐 모험 대차라니 무슨 뭐 로마 시대 때 있었던 무슨 여러 가지 보험제도 같은 거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 거는 훅 넘어가고 요거는 제가 단체성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 되기 위한 걸 아까 이제 요건도 그래서 그 밑에 오늘 나눠드린 거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위험이 전제가 돼 있었고 그 위험은 불확실해야 돼요. 확정적 위험, 태풍 오는데 나갔어. 아니면 깨진 배 밑창에 구멍이 뚫린 배를 끌고 나갔어.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위험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인식되거나 스스로 감수된 위험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배제가 되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아니면 배가 침몰할지 말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위험이 그 불확실하다는 게 전제가 깔려 있어야지 이제 보험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위험은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다수의 위험이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험은 동질 그러니까
그 규모와 심도가 비슷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있어야지 이제 보험이 성립이 된다. 그럼 이렇게 보험이 성립이 되면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되기 위해서 내지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지 보험료만 내기 위해서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이 단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은 이제 개념이 뭐냐면 많은 수의 다수의 그 확률을 갖다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일반 실제 발생하는 위험 발생률하고 표준 편차가 차이가 없어진다라는 내용이거든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주사위를 갖다가 한 번 던졌을 때 1이라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은 6분의 1이어서 6분의 1이죠. 6면체니까. 그럼 제가 6번 딱 던졌을 때 1 한 번 나오고 2 한 번 나오고 3 한 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6번 던졌는데 1이 3번 나오고 2가 3번 나오고 4, 5, 6은 한 번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0만 번 던지면은 그러면 거의 6분의 1에 가깝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10가구가 있을 때는 10년마다 한 명씩 침몰해서 사망하더라라는 게 확정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는데 이 가구가 100만 채다 아니면 그 1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통계를 딱 보면 실제 발생률하고 별 차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보험금과 보험료가 만들어지기 위한 전제는 이제 대수의 법칙이 먼저 깔려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모수가 많아지면 모수가 많은 그 경험치를 갖다 통계를 내면 실제 사고 발생률과의 표준 편차가 적어진다. 실제 사고 발생률하고 일치화 돼간다라는 법칙이 이제 대수의 법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알아두셔야 될 건 이제 수지상등.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되게 보험료하고 좀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보험료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 뭐냐면 총 여기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냈던 총 보험료하고 여기 중에서 실제 사고 당해가지고 이 대수 법칙에 의해서 실제 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 총 보험금. 금이 같아야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대원칙, 대전제는. 그래서 요거하고 또 비슷한 게 이제 반대급부의 원칙이 있는데 뭐 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총보험료가 실제 우리 현재 같나요? 실제 납입했던 보험료하고 실제 받는 보험금하고 다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역시 이제 저 뒤에 나오면 이제 보험료 시간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총보험료는 이제 말 그대로 위험보험료의 총보험료가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하고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여기 이제 실제 사고 발생률에다가 실제 보험가입 가입자 수를 갖다 곱해갖고 산출되는 건데, 그 산식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이쪽 보험계약법 쪽에서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손해사정 이론 쪽에서 이제 보험료 산출하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언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시간 같은 경우는 그냥 간략하게, 그래서 우리 계약법 쪽에 만약에 손해사정 이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요 산출하는 내용까지 다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손해사정 이론 시간에 하는 게 맞고, 계약법은 그냥 기본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칙이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여기 아까 가구가 10가구가 있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 10가구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료로, 뭐 보험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약간의 이제 톤수에 따라서 내지는 그 출항 횟수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 사람들은 같은 계약 규정과 같은 이 마을에서 같은 업을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에 적용되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원칙이 이제 계약자 평등 대우의 원칙이거든요. 평등 대우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똑같이 평등하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좀 달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동일한 어떤 판례가 됐든 아니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학설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회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옹호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시각이 달라서 그런데 우리 이제 보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많이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주관, 성향, 나이, 성별, 학력, 지식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걸 약관이나 아니면 규정을 갖다 달리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냥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객관적인 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으로서 평가를 해서 다 똑같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보험 계약자 그 평등 대우의 원칙이거든요. 요건 역시 평등 대우의 원칙은 단체성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것도 엄청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보험에서 대전제이자 아주 큰 원칙이거든요. 특히 손해보험에서 있는 이득금지 원칙. 이건 손해보험의 대전제예요, 대전제. 이거가 깨지면은 보험은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득금지 원칙이란 보험사고를 통해서 피보험자가 이득을 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거든요. 이 보험이 이제 그 잠시 후에 나오는 이제 특성이 있어요. 이제 사행계약성이 높거든요. 실제 말하면 사행계약, 불확정한 사고의 발생 여부에 따라서 그 금전의 급부가 그 실제 냈던 보험료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특성을 사람들이 이제 약간 악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악용은 그 사람들의 성향이 나빠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회 자체가 금전에 의해서 자본 사회가 되다 보니까 누구라도 조금 더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대 심리를 갖다 억누르지 못하면은 이 보험제도는 깨져요. 바로 깨지거든요. 이제 이것도 또 얘기가 손해사정 이론적인 내용인데 불량위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1톤짜리의 정상적인 배를 갖고 있는데 1톤짜리 가져가서 1톤짜리에 1억의 그 가치가 있는 배를 가져가서 침몰되면 1억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누가 일부러 나가서 그걸 갖다 침몰시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근데 어떤 특수한 집에 있는 사람은 그 배는 그 선령이 꽤 오래돼 갖고 배 가격이 뭐 지금 남들 가격은 다 1억인데 자기 거는 50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이거 배 침몰만 하면 1억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배를 갖다 요 밖으로 좀 빼내고 싶거든요. 뭐 일부러 빼내든 아니면 태풍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배를 갖다 어떻게 건들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침몰되면 좋겠다라는 관념 속에서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받아가면 딴 사람들은 보험료를 그만큼 더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선량한 위험 내진 우량 위험 같은 경우는 난 이 마을에 못 살겠어. 난 차라리 이쪽 마을로 갈래. 여기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사고가 많아. 보험료가 비싸.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게 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 보험제도가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손해보험 쪽에서는 이게 대전제로 이득금지 원칙이 깔려 있고 이거에 때문에 관련된 그 규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통칙 부분에 있는 뭐 고지 위반 규정이라든가 뭐 초과보험의 무효라든가 뭐 그 사기에 의한 계약을 다 취소시킨다든가 하는 규정이 대다수가 여기에서 그 나오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예를 들면은 중복보험을 갖다 무효로 하고 있는 이유는 뭐 대수위범칙이라기보다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좀 이상한 건데 이득금지 원칙을 실현하는 그 규정이다. 맞는 내용이거든요. 요거.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를 손해보험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거의 원론 헌법적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생명보험에서는 여기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 단순하거든요. 제가 이 손가락이 잘렸을 때 이 손가락이 얼마짜리예요? 가치를 잴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 이 분필 같은 경우는 시가로 갖다 판매되는 게 뭐 한 2,000원 한다. 그리고 지금 한 3년 썼다 하면 감가율 몇 % 적용해갖고 얼마의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생명, 내 생명은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생명들은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생명이라는 거는 다른 걸 갖다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영구 불변적이고 그다음에 그 대체 불가능한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그 존엄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 이득이 있다. 내가 사망함으로써 100억을 받았다. 야, 저 사람 돈 벌었네. 저 사람 이 보험 때문에 이득 받네.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 제가 사망하고 100억 벌었다고 해서 100억이란 돈은 상당히 큰 돈이지만 제 목숨 가격이 100억 이상인지 이하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득금지 원칙은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엔 적용이 안 돼요. 말씀 잘못 생명보험에는 적용이 안 돼요. 손해보험만 적용이 되는 원칙이고 근데
지금 이제 일부에서 이제 생명보험에서는 이제 비용성 담보에서는 이득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는 현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득금지 원칙이 그냥 제목만 들어도 딱 알죠? 이득을 봐서는 안 된다. 보험을 통해서 절대 이득 봐서는 안 된다. 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험과 유사제도가 이제 몇 가지가 쭉 있어요. 요것도 간간히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지문으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과 유사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열되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제목만 들어도 내용은 다 아실 거니까, 그러면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뭐다, 요 정도만 딱딱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보험하고 도박이 조금 같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은 점은 뭐냐면, 보험은 아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불확정한 사고에 의해서 금전의 급부가 형성되거든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 혼자 거울 보고 고스톱 치는 사람 가끔 있죠. 심심한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혼자 도박을 하진 않거든요. 복권도 마찬가지죠. 혼자 사갖고 혼자 이렇게 먹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권이나 도박은 다수의 사람들이 불확정한 사고에서 금전의 급부가 이루어진다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이득이 아니라 손실을 본 걸 보전을 해주는, 손실을 보상받는 건데, 도박이나 복권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목적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축 같은 경우도 보험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어요. 유사한 점은 장래의 불확정한 위험을 대비한다는 측면이 비슷하죠. 위험을 대비한다는 측면. 그래서 위험이라는 거, 보험도 어쩌면 발생할지 모르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적립해서 받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저축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나중에 결혼자금 써야지, 아니면 주택자금 써야지 해서 돈을 모았다가 받는 건 측면에서는 비슷한데, 다른 점은 뭐냐면, 보험은 다수의 사람들이 뭉쳐갖고 돈을 갖다 만들어서 그 받는 거에 비해서, 그 저축 같은 경우는 자기의 돈을 갖다 맡긴다는 그 단체성이 꼭 필요한 게 아니죠. 이래서 그 위험 대비 수단이라는 건 그 동일하지만, 근데 다수성이 없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개하고 무진. 개는 예전에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많이 해오던, 여러 사람들이 뭉쳐갖고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돈을 몰아주는 거, 일종의 뭐 반집계다. 그러면 반집계는 말 그대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일정한 돈을 매달, 매년 어떻게 이제 그 형식에 따라서 적금을 모았다가 특정한 사람한테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험하고 또 유사하죠. 여러 사람들이 돈을 각출해갖고 그걸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해요. 무진이라는 것도 거의 걔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난관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걸 공동적으로 같이 대응하자의 개념이거든요. 같이 대응하자, 이런 개념하고 비슷한 그 내용, 그러니까 향약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그런데 요 보험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보험은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고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생 여부가 그 불확실해요.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개나 무진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발생을 해요. 그 내에 우리가 반집계를 했다 그러면 돌아가는 순번대로 의해서 언젠가는 요 개가 깨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이미 발생이 예정이 돼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자가보험하고도 이제 그 자가보험이라는 내용도 가끔 언급이 되는데, 자가보험은 말 그대로 대형사, 지금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자가보험 많지 않은데 예전에 이런 게 있었죠. 대한통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안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을 건데, 이제 세계 이제 60년대, 70년대는 이 대한통운이 엄청나게 이제 운송업계에서 떴거든요. 대한통운에 소속된 차량만 그 당시에 한 2,000대가 가까이가 되거든요. 이 2,000대를 갖다 보험에 가입하려니까 보험료가 너무 많이 들어. 2,000대 한 대만, 우리 7, 80만 대만 하더라도 차가 많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 가까워 차 갖고 있지만, 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나 차 갖고 있었지, 일반인들은 차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차가 많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가 발생하니까 보험료가 엄청 비싼데, 이 2,000대를 보험회사에다 맡겨서 보험에다 부부시키려니까 보험료가 뭐 어마어마해요. 근데 대한통운이 작은 회사가 아닌데, 야 그러면 이거 우리 거기 보험회사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가 월남전을 통하면서 이렇게 그 차량을 운행을 해보니까 1년에 통상 한 100대 정도가 사고가 나고, 그 사고가 났을 때 대개 보면 한 건당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500만 원씩이더라. 그러면 매달 우리가 경상비용으로 갖다 그걸 따로 적립했다. 실제 사고 나가면 그걸 갖다 메꾸면 되지 않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 보험회사에다가 뭘 갖다 위험을 갖다 전가시킨 게 아니라 자기의 별도의
경험 그 통계치를 통해 가지고 경상 비용으로서 이제 보험을 갖다 부보시키는 거. 요걸 이제 자가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일부 이제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서 우리 예전에도 GS 칼텍스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형 유주선이 많지 않은 때 이거 보험 가입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는 해상보험이 별로 없었고 해상보험이 들어선 지도 얼마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거. 그리고 지금도 해상보험은 대개가 영국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주선에 대해서 해상보험 가입하려고 하니까 이거 보험은 되게 영국 보험법을 많이 따르고 있고 영국에다 가입을 해야 되고 언어도 다르지 뭘 다르지 그런데다가 뭐 한번 거기다가 보험 가입 한번 하겠다고 뭐 청약서 지금 이 가계보험처럼 청약서 딱 써갖고 영국에다 팩스 딱 넣으면은 그쪽에서 딱 검토하네 보험료 내세요 해갖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험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으면 예전 특히 이제 지금 시대하고 좀 다른데 7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보험 가입하려면 거기다 선발대를 파견해야 돼요. 우리 배가 이만한 게 있고 이만한 톤수가 있고 1년에 몇 회 정도 얼마 몇 킬로를 운행하는데 이런 보험 좀 가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기하세요 하고서 막 검토를 해요. 그리고서 한번 할까 말까 그래서 한번 인수해 주지 뭐. 그러면 이제 인수해 준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와요 이제. 누가? 또 실사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더라이트 부서 쪽에 있고 현장 조사단이 와요. 그들이 와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떼거지. 거기가 지금도 유럽 한번 가려면은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더 경유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면은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다 데리고 와요. 그거 돈 누가 내? 정유회사가 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가입 안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이제 해상보험법을 갖다 보시면 좀 아실 거고 특히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1905년도에 있던 해상법, 영국 해상법을 딱 보면은 우리 계약법하고 현저하게 차이 나요. 아주 전적으로 보험자의 위주로 보험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있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해상보험 쪽을 보면 아실 거예요. 항로 좀 이탈해서 계약 없어 무효. 뭐 지금 너 발항지가 아니었어? 너 출발항을 좀 지연했어? 다 계약 무효시켜버리거든요. 취소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계보험 같은 경우는 각 보험사들이 한 건이라도 더 받으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해상보험은 안 그래요. 해상보험은 조금 어긋나거나 조금만 약속했던 거 위반했던 거 조금만이라도 어긋나면 다 계약 해지 무효 그리고 보험료는 다 내놔 그래도 이런 취지거든요. 다시 한번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 보험법이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영국 보험법이 어떤 특징이냐면 보험을 가입하는데 제가 제가 한 3년 전에 인보험 쪽으로 한번 볼까요? 인보험 쪽으로 3년 전에 제가 좀 지방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깜빡 잊고 보험 가입 안 했어요. 근데 요번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영국 보험법에 의하면 보험금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라는 거예요. 고주의무 위반이 있으니까 그러면 너는 원래부터 가입할 대상이 아니었어. 우리 보험 계약법은 어떠냐면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잖아. 그러면 계약은 해지는 하되 보험금은 줘 라는 취지거든요. 그만큼 영국의 그 보험법이 조금 더 보험자 위주의 마인드가 강한데 아까 이제 선박 얘기 다시 하면 그러면 보험 가입하려면 아쉬운 사람이 누구냐? 이 유주선 회사거든요. 유주선 회사는 이거 안 가다가 몇천억짜리 처음 사갖고 가고 출항하자마자 침몰되면 몇천억 날라가거든요. 회사 몰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간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발 때 보내지. 거기서 실사단 와서 조사하지. 실사단 그냥 안 오고 가족들 떼거지로 데리고 와서 놀다 가죠. 이 비용 다 누가 돼요? 가입하려고 하는 청약자 가갖고 있죠. 그러다가 의무 위반 조금만 있으면 다 면책이죠. 이제 나중에 해상보험 보면 면책사항 엄청나게 많거든요. 면책이지. 야, 이 보험을 왜 우리가 거기다가 몇백억, 몇천억씩 들어가면서 왜 거기다 가입하냐. 야, 우리도 돈 조금 더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그래서 이거 실제 사고 당하면 일부는 내용으로 우리 일부는 우리 이런 경험에 의해서 적립금을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갖고 그거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돈을 그걸 갖다 메꾸자라고 하는 제도로 만들어진 게 이제 자가보험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 자가보험은 현실적으로 이제 현재는 많이 없어졌어요. 이거 예전에 보험회사가 많지 않고 또 정부통신이 이렇게 많이 교환이 안 될 때 좀 할인이 되던 건데 지금 많이 줄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거대 대규모 기업 집단이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또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요거는 자기가 스스로 위험을 스스로 통계를 해가지고 스스로 감수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인데 보험은 아까 그랬잖아요. 다수의 계약자에 의해서 형성이 된 기금을 갖다 그 기금으로 갖다 이제 보험 사고 당사자한테 지급을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다르죠.
보증하고 보증하고 또 보험하고 다른 점, 유사한 점을 먼저 본다라면 이제 그 보증 같은 경우 다른 사람, 우리 보험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자기 돈을 갖다 보험금을 갖다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조금씩 냈던 돈을 갖다 실제 받는 건데, 이 보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안 했을 때 그 제3자가 대신 연대해 가지고 그 채무를 갖다 변제하는 걸 이제 보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 역시 아까 조금 전에 있는 것처럼 보증 자체는 말 그대로 연대에 다른 사람의 계약에 의해서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것뿐이지, 다수인들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불확정한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갖다 지불한다는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하고 좀 다르다. 보증하고 또 보증보험은 또 다른 거예요. 보증보험은 확률적으로 계산된 통계에 의해서 그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보증보험은 보험인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뭐 재산보증이라든가 신원보증 같은 거, 요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제가 또 있어요. 아주 유사하죠. 보험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거의 그 확률적으로 통계를 내놓고 다수의 집합체에 의해서 일정한 보험료를 객출을 해가서 기금을 형성한 뒤에 실제 사고 당하면 그 돈으로 이제 손실을 갖다 그 전부하는 특징이 있어서 거의 유사한데, 근데 보험하고 좀 다른 점은 공제는 특정한 사업자, 특정한 지역 아니면 특정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만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은 불특정한 사람들이 다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가끔 한 2년에 한 번씩 지문으로 나오는데, 그냥 제가 말은 주저리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식적으로 비슷한 점은 뭐고 다른 점이 뭐다, 요 정도만 한 가지씩만 봐두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법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제가 수업 시간 저 법 그 내용을 하면서 그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시간 너무 할애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분류식 학생의 특징, 저 보험계약의 특징은 시험 문제 간혹 언급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실은 지금 카메라가 있으니까 10분간 쉬었다가 보험계약의 특징을 이제 법조문과 함께 같이 이제 나가면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